요즘에 캐나다 유학이나 이민 오기가 무지 어려워졌다고들 많이 하죠. 이민자가 많아져서 집값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서 살기 팍팍해졌다 하기도 하고, 날라리 유학생, 다시 말하면 수업은 안 듣고 여기저기 알바해서 돈 벌러 다니는 가라 유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자 하는 이유 등등으로 캐나다 정부가 이민 문턱을 많이 올려놓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쟁통에도 아기가 태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대공황 때라든가 가난한 나라에서도 부자가 탄생하는 것처럼 이런 이민 불황이라도 찾아보면 다 길이 있습니다. 그게 평소보다 좀 힘들어졌다는 것이지, 이민이나 유학을 정말 원하는 분들이 의지가 강하다면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각자에 달린 겁니다. 저는 요즘에 남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캐나다 이민이 어렵다, 정말 살기 힘들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난 캐나다 이민이나 유학을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캐나다에 산지 11년차가 된 사람의 시선으로 이러한 대안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캐나다가 살기 힘들다, 캐나다 이민 문턱이 많이 높아졌다 하는 얘기는 지겹게 들었을 테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도 난 내가 길 가야겠어 하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제 조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캐나다가 살기 어렵다 해도 캐나다가 전 세계 살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항상 10위 안에 든다는 것은 보통 5위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디펜존이죠. 네. 객관적으로 캐나다에서 살 수만 있다면 그래도 캐나다에 사는 것이 삶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틈새 전략 첫 번째.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를 공략해라. 물가가 너무 세서 살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토론토나 밴쿠버 같이 물가가 진짜 비싼 대도시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서울보다는 외국의 중소도시가 집값이나 물가가 싼 것처럼 여기 캐나다도 똑같습니다. 대도시를 벗어난 중소도시로 가면 렌트비나 집값, 하물며 생활 물가도 훨씬 저렴합니다. 캐나다에서 살아보기 전에는 우리가 보통 듣는 도시가 다 거긴데요. 예를 들면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 좀 더 정보를 얻은 사람은 에드먼턴 또는 헬리팩스 정도 되겠죠. 근데 이 넓은 땅덩어리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캐나다에 숨겨진 살만한 도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살려면 또 돈을 벌어야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죠. 예, 그래서 사람들도 있고 일자리도 어느 정도 있는 중소도시로 눈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위니펙, 몽튼, 프레드릭턴, 세스카툰 이런 데가 있고, 여기 온타리오에서도 오타와, 여기 오타와는 캐나다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값이 다른 대도시에 비해 저렴하고 런던, 나야가라 등등 무지 살기 좋은 데 많습니다. 틈새 전략 두 번째. 온타리오주나 밴쿠버가 있는 BC주 외에 다른 주에 시선을 돌려보시라는 겁니다. 연방 이민이 힘들어지긴 했지만 매니토바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세스캐츄안주 등등 주정부 이민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가면 영주권 따기가 훨씬 수월하고 영주권 프로세싱 기간도 단축할 수 있죠. 온타리오나 BC주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져서 영주권 따기도 그만큼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그 외의 주로 시선을 돌리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경쟁이 덜하다는 얘기고, 그런 주로 가셔서 보다 쉽게 영주권을 딴 후에 그 이후를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시간 내서 보다 상세하게 제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틈새 전략 세 번째. 아직 본인 나이가 만으로 35살 이전이라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보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것은 최대 2년까지 캐나다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이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오픈 워크 퍼밋을 갖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캐나다 어디에서든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그 회사에 잡 오퍼를 받아야겠죠.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진짜 좋은 특전입니다. 이게 저는 참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이런 거에 왜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지 하는 아쉬움이 가끔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젊은이들이 캐나다에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여행도 즐기라라는 차원에서 장려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갖고 하지 말고 빨리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2년 정도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거기서 그 회사에서 그 당사자가 여러분들이 나가지 못하게 할 정도의 스킬을 보여주고
에리튜드를 보여주고 그러면 거기서 2년이 만료가 되기 전에 스폰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스폰을 받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영주권까지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되기만 하면. 끝으로 영주권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무리할게요. 영주권을 따는 방법은 간단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당되는 3가지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영어를 특출나게 잘하고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하면 익스프레스 엔트리나 주정부 이민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을 해서 한국에서 영주권을 지원해서 영주권을 따고 캐나다로 넘어오는 경우가 되는 거고, 그 두 번째는 캐나다 회사에 지원해서 한국에 있을 때 캐나다 회사에 지원해서 잡 오퍼를 받고 그걸 가지고 워크 퍼밋을 받아서 캐나다로 넘어와서 일을 하는 동안에 영주권을 따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스터디 퍼밋을 받고 대학에서 2년 이상 공부하고 졸업할 즈음에 3년짜리 워크 퍼밋을 받고 나서 그 이제 3년 동안 잡오퍼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영주권을 따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투자 이민이라든가 캐나다가 요구하는 기술 소유자라든가 IT 기술이라든가 간호사 농업 쪽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사업 이민이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건 그런 게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자 여기서 첫 번째나 두 번째에 해당하면 진짜 베스트죠. 예. 그럼 레드 카펫 깔아놓은 것처럼 그냥 탄탄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 해당되면 진짜 아우 너무 부러워. 하지만 첫 번째나 두 번째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민을 못하는 건 아니죠. 예. 세 번째로 눈을 돌리면 되겠죠. 이게 좀 돈은 좀 들긴 하지만 꽤 괜찮은 방법입니다. 예. 나름 저도 이 루트로 캐나다 이민을 시작했고요. 제가 이것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스터디 퍼밋을 받는 것은 영주권이나 워크 퍼밋 받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고, 캐나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본인의 영어 실력도 늘리고, 그리고 캐나다 실정도 파악할 수 있고요. 좀 쫓기지 않게. 그리고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캐나다 현지에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와중에 교수들이나 동창생들과 함께 하면서 캐나다 인맥도 늘릴 수 있는 거고요. 공부하는 중간중간에 본인이 원한다고 회사 엑셀 넣어서 잡오퍼를 받는다면 클로즈드 워크 퍼밋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기회가 있고요. 예. 저는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그런 분도 받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이거는 클로즈드 워크 퍼밋이라서 제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건 클로즈드 워크 퍼밋이라서 그 회사에서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클로즈드 워크 퍼밋은 그 회사에만 해당되는 워크 퍼밋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나오는 순간 워크 퍼밋 자격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 그 워크 퍼밋이 있다고 해도 그 기간이 있다고 해도 다른 회사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픈 워크 퍼밋이 있어야 어느 회사에라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클로즈드 워크 퍼밋은 딱 정해진 회사에만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했다가 한참 지났는데 그러면 또 다시 학교로 돌아가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진짜 확실치 않으면 안 하는 거를 확실한 상황에서만 이 길을 가기를 권장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스터디 퍼밋으로 이제 공부하는 동안 일주일에 20시간 동안은 파타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알바를 하면서 그렇게 용돈도 벌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제 경제적으로 수입을 늘릴 수 있고, 또 그 와중에 또 이게 눈먼 장학금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찾아서 신청해서 또 다른 수입원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졸업하고 나중에 이제 잡오퍼를 받아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게 되면 연말정산할 때 본인이 부담한 학비의 15% 정도는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꽤 많이 돌려받았었고요. 그거는 이제 예전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졸업 시에는 이제 3년짜리 오픈 워크 퍼밋을 받아서 원하는 일자리를 자유롭게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제가 세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2년 공부하는 동안 캐나다 이민 정책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딸 수도 있고요. 참고로 석사 이상의 교육을 받게 되면 배우자 오픈 워크 퍼밋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배우자는 본인이 공부하고 있을 때 배우자가 다른 어느 회사에 가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보다 스터디 퍼밋이 있으면 자녀들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러니까 웬만한 캐나다 생활을 다 누리는 겁니다. 일부 의료 지원은 영주권자나 워크 퍼밋이 있으면 의료도 공짜인데 그거는 해당 사항은 없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받는다고, 스터디 퍼밋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혜택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자녀 무상교육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거주하는 지역에 그 무상교육을 하고 싶은 지역에 무상교육이 제공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주권이 목적이 아니라 캐나다에서의 여유로운 삶을 즐기기 위해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에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고요. 캐나다 삶을 즐기면서 여유 있게 하면서 영주권이 따라와서 또 좀 부담 없이 캐나다 생활을 즐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한 이 틈새 전략을 참조하셔서 원하는 지역에서 소프트 랜딩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